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요즘 정신적 멘토로 삼고 있는 최재천 교수님의 책입니다. 365일 최재천의 오늘. 들어가는 글 중에서 짧게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 담은 글들은 모두 조선일보 최재천의 자연과 문화에 실었던 글들입니다. 시사성을 염두에 두고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저는 종종 글이 실리는 날에 맞아떨어지는 기념일의 유래와 의미에 관해 쓰거나 그날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을 반추하는 글을 쓰곤 했습니다. 무려 13년에 걸쳐 매주 쓴 글이라 날짜별로 나열해 보니 얼추 1년 365일을 빼곡히 채우더군요. 그래서 책 제목을 365일 최재천의 오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책은 오랜 세월 제가 성심껏 만들어온 최재천의 비타민입니다. 늘 곁에 두고 매일 한 알씩 드시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통서번에서 최재천. 예쁜 노란색의 표지가 돋보이는데 두께는 벽돌 이상입니다. 아마 페이지 수로 치면 거의 800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책은 페이지 대신 왼쪽에는 날짜를, 오른쪽에는 그 날짜에 해당되는 연도수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어떻게 요약을 할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책 중에서 비타민 중에 비타민, 특히 저에게 비타민이었던 날짜들을 골라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2010년 1월 4일, 생물 다양성의 해. 중립면체 모양의 나무토막 54개를 18층으로 쌓은 다음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하나씩 빼내는 젠가라는 게임이 있다. 젠가 게임에서 어느 나무 토막을 빼야 전체가 무너지는지 모르듯이 우리는 아직 어느 종이 사라지면 생태계가 붕괴하는지 알지 못한다. 인간이 다스린 생태계치고 생물 다양성이 제대로 유지된 곳을 찾기 어렵다. 우리 DMZ가 세계적인 생물 다양성의 보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인간의 접근이 배제된 까닭이다. 이종록 시인은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고 했다. 2010년은 유엔이 정한 생물 다양성의 해이다. 금년 내내 우리 모두 슬기로운 자연 파수꾼이 되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2021년 1월 19일 내각 다양성. 내각의 다양성은 왜 중요한가? 민주제를 직접이 아니라 대의로 하려면 사회 여러 계층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해줄 대리인들이 필요하다.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성의 마음을 모른다. 소외 계층으로 살아보지 않은 금은수저가 어찌 그 아픔과 억울함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으랴. 다양성은 편하고 좋아서 추구하는 덕목이 아니다. 귀찮고 힘들지만 반드시 떠받들어야 할 최고의 사회적 가치다. 2015년 2월 10일 성공하는 입버릇. 우리 뇌에는 오래된 뇌인 변연계와 새로운 뇌인 신피질이 공존하는데 신피질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연계가 우리 몸의 생리를 그에 맞게 조율한다. 또한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달리 생각을 말로 내뱉는 순간 그걸 귀가 듣고 다시 뇌로 전해 효과가 가중된다. 실패하는 입버릇에서 성공하는 입버릇으로 바꾸는 순간 인생이 180도 달라진단다. 2017년 3월 7일 다양성의 참뜻. 다윈은 이 세상이 이데아와 그것의 불완전한 반영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플라톤 철학을 뿌리째 흔들었다. 자연에 실제하는 온갖 변이가 바로 사물의 원형이며 변화의 원동력이다. 다양성은 이런 변이들의 자연스러운 공존이다. 변이에는 서열이 없다. 그 어떤 변이에게도 다름을 제거하거나 배척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스스로 존재라는 것들은 모두 나름의 권리를 지닌다. 다양성은 갑이 을에게 베푸는 관용이나 배려 따위의 결과가 아니다. 다양성은 종종 혼란을 잉태하지만 마땅히 존재하는 실체이다. 2018년 4월 3일 제인 구달과 채식. 오늘은 세계적인 침팬지 연구가 제인 구달 박사의 84세 생신이다. 굽은 허리를 지팡이에 의존하고 다니는 동년배의 많은 할머니와 달리 구달 박사는 지금도 허리 꼿꼿이 펴고 매년 300일 이상 세계 각지를 돌며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설파하시느라 여념이 없다. 그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의 비결이 무엇일까? 구달 박사는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채식이라고 답한다. 침팬지를 연구하며 자연 보존을 걱정하던 어느 날
인류의 식습관이 지구의 환경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는지 깨닫고 채식을 하기로 결심해 오늘에 이른다. 구달 박사는 당신의 이 결정이 오늘날까지 당신을 건강하고 정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줬다고 굳게 믿는다. 요즘 많은 사람이 건강을 생각해 채식을 고려하면서도 채식만으로 과연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우려한다. 하버드대 연구진에 따르면 채식 식단으로 인해 영양 결핍에 걸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단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리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셀 수 없이 많다. 채식의 역사는 기원전 7세기 인더스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종교적인 이유로 육식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주 많은 사람이 직접 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구달 박사의 꿈과 비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1977년 제인 구달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1991년 구달 박사가 12명의 탄자니아 청소년들과 함께 시작한 뿌리와 새싹 운동은 이제 거의 100개국의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있다. 이 모든 게 구달 박사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를 포함한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 구달 박사가 채식주의자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저도 이제 채식한 지 3년이 됐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고기를 먹지 않아서 힘이 빠지지는 않느냐? 왜 고기를 먹지 않느냐? 동물만 살아있느냐? 식물도 이파리를 따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른단다. 이 질문에 어떤 이가 멋진 대답을 내놓았죠. 과일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는 것과 소의 앞다리를 잘라먹는 것의 차이,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기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됐다고요. 다시 한번 구달 박사가 채식주의자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4월 7일 귀천과 호스피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태국에서 일어난 일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당신이 만일 당신의 미래 에너지를 모두 삶에만 투자한다면 당신은 잘 죽을 수 없게 된다. 요컨대 삶과 죽음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이제는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이 중요한 시대다. 천상병 시인은 귀천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불행하게도 요즘 우리의 세상 소풍은 끝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 나는 천 시인이 소풍 끝나는 날이 아니라 끝내는 날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한다. 이 세상 오는 길은 선택할 수 없었지만 떠나는 길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013년 4월 11일 사랑과 집착. 레바논 시인 칼릴 지브란의 결혼에 대하여는 현명한 사랑의 거리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알려준다. 함께 있으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에선 자랄 수 없다. 2015년 4월 21일 4월 21일과 생태학자. 오늘은 저명한 두 생태학자의 생사가 엇갈린 날이다. 공궁제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 게릿 하딘이 오늘 태어났고 모래군의 12달을 저술한 알도 레오폴드가 오늘 사망했다. 그러나 이 둘 간의 엇갈림은 단지 생사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모래군의 12달은 소로의 월든과 더불어 훨씬 오래전부터 꾸준히 환경 윤리학의 지평을 넓혀온 고전이다. 이 책에서 레오폴드는 개인은 소유욕 때문에, 기업은 이윤축으로, 그리고 국가는 성장 논리를 앞세워 끊임없이 땅을 정복하려 드는 바람에 우리 사회의 이른바 토지 윤리가 정립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하딘은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해서 환경을 보존한다는 생각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단정한다. 개인 소유 산에서는 벌목을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지만 규제가 없는 공유지의 나무는 보존하기 어렵다. 무분별한 온실기체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부추긴다고 아무리 경고해도 국제사회는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대기권과 바다가 국가별로 분리되지 않는 한 공유지의 비극은 사라지지 않을 듯하다. 레오폴드는 보존이란 인간과 토지 사이의 조화된 상태라고 규정하며
환경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 개인 차원에서 사회와 국가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믿은 반면 하디는 개인 소유권만이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땅은 귀족고 사람은 많은 우리나라는 레오폴드와 하딘의 논쟁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2012년 4월 23일 새들도 이혼한다. 새들도 이혼한다. 19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진의 관찰에 의하면 당시 그 지역의 갈매기 4쌍 중 한 쌍이 1년을 넘기기 무섭게 갈라섰다. 갈매기의 이혼은 간단하다. 그저 다음 번식기에 서로 찾지 않으면 그만이다. 갈매기 부부는 집안일과 바깥일을 거의 정확하게 반반씩 나눠 하지만 은근히 더 안전한 집안일을 선호한다. 지난해 교대식이 유난히 길고 시끄러웠던 부부가 이혼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육아는 서로에게 떠맡기고 그저 밖으로만 나가려는 요즘 맞벌이 부부와는 사뭇 다르다. 2009년 5월 4일 과학기술 추경 예산. 생태계의 안정성을 가늠하려면 대체로 2가지 속성을 분석한다. 저항력과 회복력이다. 저항력이란 자연재해, 질병, 경쟁 등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생태계가 얼마나 잘 버티는가를 나타내며 회복력은 일단 피해를 입고 난 다음 얼마나 빨리 안정 상태로 되돌아가는가를 의미한다. 지난 1996년에 일어난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의 생태계 복원 과정을 연구하고 그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회복은 놀랍도록 빠르다. 건강한 숲일수록 토양 속에 풍부한 씨앗 은행을 갖고 있어 언제든 힘차게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법이다. 나는 기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소들도 자연 생태계와 그리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 침체를 겪으며 상위 25%의 기업 중 40%가 순위에서 밀려나는 반면 후발 업체가 선도 업체로 올라설 확률은 호황기보다 불황기의 20%나 더 높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순위 변동은 정작 불황기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경쟁을 시작할 때 벌어진다는 것이다. 위기 속에서도 누가 새로운 씨앗을 더 많이 비축하는가에 승패가 달려있다. 우리 국회는 지금 쥐꼬리만한 과학기술 추경 예산을 놓고 그나마 누굴 줄까 저울질하고 있다. 나는 올해 정초에 읽은 어느 대학 총장님의 간절한 호소를 기억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공공 부분에 투자하기로 한 재원의 단 10%라도 새로운 기술과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R&D 부분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지금 이 글을 보니까 그래도 그때는 지금보다 나았을 것 같네요. 지금은 투자하기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삭감을 했으니 말입니다. 2011년 5월 9일 이타주의. 여기에 소개된 글은 워낙 유명한 에피소드를 포함하고 있어서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스탈린 시대 강제 노동 수용소의 삶을 그린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와 수용도 군도 등으로 1970년 노벨상을 수상한 솔제니친의 글 중에 모닥불과 개미라는 짤막한 수필이 있다. 타오르는 모닥불에 통나무 한 개비를 던져 넣었다가 그 안에 개미집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황급히 끄집어냈는데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개미들이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걸 보며 솔제니친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일까? 많은 개미들이 활활 타오르는 통나무 위를 기어 올라갔다. 그러고는 통나무를 붙잡고 바동거리면서 그대로 거기서 죽어가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처음 읽은 이 글은 끝내 내 마음 한복판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나를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으로 밀어넣었다. 인간을 비롯하여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모든 동물들의 진화를 연구하는 학문인 사회생물학의 중심 과제는 바로 자신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을 돕는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타주의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탁월한 것은 단연 해밀턴의 법칙이다. 해밀턴에 따르면 심지어 자신은 번식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 얻는 유전적 이득이 자신이 치르는 희생의 대가보다 크기만 하면 이타적 행동도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보다는 내 가족을 먼저 챙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것도 아닌 일본인 주정뱅이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이수연 씨의 희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2015년 5월 12일
요기이즘.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의 유일한 퍼펙트 게임 승리를 이끈 전설적 포수 요기 베라가 오늘 구선을 맞았다. 그는 야구 실력과 공정 못지않게 언뜻 들으면 모순되는 듯 하지만 익살스럽고 뼈있는 언어 유희로 더 유명하다. 비록 중학교 중대 학력을 지녔지만 그의 기발한 동어 반복적 언어 구사는 영어 문화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찬사와 더불어 요기이즘이라는 신조까지 탄생시켰다. 그의 어록 중 가장 앞권은 뭐니 해도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일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정치인들이 즐겨 인용하는 이 말은 그가 뉴욕 매치 감독을 하던 1973년 7월 시카고 컵스의 9게임 반이나 뒤지는 상황에서 뱉은 말이다. 그의 매치는 끝내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다. 2012년 5월 15일 얼음의 땅 깃털의 사람들. 지금 서울 환경영화제가 열리고 있다. 확성기에다 하루 종일 환경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보다 한 학기 내내 환경 강의를 하는 것보다 때로 한 편의 환경영화를 함께 관람하는 것이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 나는 특별히 얼음의 땅, 깃털의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보며 남다른 감동과 배움을 얻었다. 북미 동북부 대도시들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한 수력 발전용 댐 때문에 캐나다 북부의 허드슨만에서 대대로 수렵 생활을 하며 살아온 이누이트는 물론 그들과 함께 살아온 솜털오리, 물개, 북극곰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댐에 가든 담수가 겨울에도 허드슨만으로 흘러들어 그곳 바닷물의 염도를 떨어뜨려 예전보다 쉽사리 얼어붙는 바람에 솜털오리의 겨울 서식처인 빙호가 사라지고 있다. 성게나 홍합을 잡아먹기 위해 뛰어들 빙호가 사라지면서 많은 솜털오리가 얼음 위에서 동사하고 있고 어렵사리 찾은 빙호에서 동료들을 비집고 들어가 먹이를 물고 올라오는 솜털오리는 출구를 찾지 못해 얼음 밑에서 익사하고 있다. 담수의 50% 이상이 댐에 갇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 생명의 근간인 물이 감옥에서 시름시름 죽어간다. 오늘은 서울 환경영화제의 마지막 날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달려가면 도쿄 연가, 까마귀의 노래, 이누쿠와 소년, 전기 자동차의 복수 등 귀한 환경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훌륭한 환경 영화 한 편이 당신을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심비우스로 거듭나게 해줄 것이다. 솜털오리를 영어로 아이더 덕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웃도어 아이더가 바로 이거였나요? 2011년 5월 16일 온실 기체. 언제부터인가 단 하루라도 기후변화라는 말을 듣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는 것 같다. 2008년 2월 22일 우리나라 환경재단은 기후변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할 목적으로 기후변화센터를 만들었다. 영국은 2000년에 옥스퍼드대, 케임브리지대 등 7개의 대학의 기후변화 연구센터들을 묶어 아일랜드 출신의 19세기 물리학자 존 틴들의 이름을 따 틴들 센터를 설립했다. 틴들은 1859년 영국 왕립과학연구소 지하에 있는 그의 연구실에서 실험을 끝낸 후 일지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하루 종일 실험을 수행했다.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온실 기체라고 부르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아산화탄소, 메탄, 오존 등이 각각 일정량의 방사선을 흡수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온실기체는 지표면에서 반사되어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흡수하여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로운 법. 18세기 중반까지 거의 변함이 없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2세기 반 동안 무려 1.7배나 증가했다. 이산화탄소는 일단 공기 중에 배출되면 수만 년 이상 머물며 지구 온난화를 부추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방안을 열심히 궁리하고 있다. 틴들의 연구로부터 1세기 반이 흘렀건만 아직 우리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나는 요즘 아주 불편한 진실과 조금 불편한 삶이란 제목의 강연을 하러 다니느라 바쁘다. 과학자의 연구는 물론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온실 기체의 배출을 막아야 한다.
2009년 5월 19일 인플루엔자. 생물 간의 관계에는 크게 보아 네 가지 형태가 있다. 경쟁, 공생, 포식, 기생이 그들이다. 한정된 자원을 놓고 벌이는 경쟁은 기본적으로 관계하는 모두에게 해가 된다. 경쟁의 반대편에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공생이 있다. 포식과 기생은 상대에게 해를 끼치며 자기만 이득을 취하는 일방적인 관계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포식동물은 상대를 곧바로 죽이지만 기생생물은 다르다고 생각했다. 쉽사리 자기가 몸담고 있는 숙주를 죽이는 것은 스스로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년 세계적으로 거의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말라리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고민해야 했다. 그러다가 최근 의학과 진화생물학의 융합으로 새롭게 태어난 학문인 다윈 의학 덕택에 병원군의 독성은 그 전염 메커니즘에 따라 달리 진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기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이 너무 심하게 아파 전혀 외부로 출입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라도 자꾸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재채기도 해대고 콧물 훔친 손으로 악수도 해야 다른 숙주들로 옮아갈 수 있다. 한편 말라리아 병원균은 감염된 사람이 중간 숙주인 모기를 쫓을 기록조차 없을 정도로 아프게 만드는 게 더 유리하다. 감기에 걸려 죽는 사람은 많지 않아도 말라리아는 여전히 우리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남아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 이처럼 독성과 전염성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독성이 강한 병원균은 이미 감염시킨 숙주와 운명을 같이 하고 독성이 약한 것들만 돌아다니게 된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민주시민의 덕목만 잘 지켜도 악성 병원균의 횡포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2013년 5월 21일 잔인한 계절 봄. 엊그제 부처님 오신 날 올 들어 처음 뻐꾸기 소리를 들었다. 뻐꾹 뻐꾹 하는 수컷 노래 뒤로 희미하게 삐삐삐삐 암컷 노래도 들려왔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사는 곳에도 뻐꾸기가 있어서 뻐꾹뻐꾹 하는 소리는 잘 듣거든요. 그런데 삐삐삐삐 하는 소리는 제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앞으로 귀를 잘 기울이면 뻐꾸기, 암컷, 수컷의 소리를 다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봄은 고양이로다에서 이장희 시인은 고양이의 입술에서 나른한 봄내를 읽어낸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그러나 이어진 소절에는 봄의 반전이 기다린다.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시인의 고양이도 어쩌면 뻐꾸기와 개기비 소리를 차례로 듣고 있었나 보다. 2020년 5월 27일 그들은 알고 있다. 책을 쓸 요량으로 몇 년째 동영상 자료를 모으고 있다. 유리병에 머리가 끼인 여우가 길 한복판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다가오자 한치도 머뭇거림 없이 직선거리로 달려와 머리를 들이댄다. 한 사람이 여우의 목덜미를 잡고 조심스레 병을 빼자 쏜살같이 숲으로 도망간다. 하와이 근해에서 쥐가오리 군부를 구경하는 관광객들에게 큰 돌고래 한 마리가 다가온다. 온몸이 낚싯줄로 감겨있고 가슴 지느러미에는 낚시 바늘이 박혀 있었다. 자칫하면 지느러미를 잘라낼 수도 있는 절단기를 든 잠수부에게 돌고래는 무서워하기는커녕 몸을 비틀어가며 불편한 부위를 드러내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존재는 동료 돌고래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듯 보인다. 우리는 동물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생각한다. 25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에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존재감이 없었지만 그 후 이처럼 막강해지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결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다급하면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책 제목을 그들은 알고 있다로 붙였다. 잘 모르는 존재는 무심코 해칠 수 있지만 서로 잘 아는 사이가 되면 쉽사리 해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모르는 채 할 것인가. 2018년 6월 5일 BMW의 꿈. 나는 이른바 금수저도 아닌데 신기하리 많지 재물에 욕심이 없다. 그런데 이런 내게도 재물에 눈이 어두웠던 적이 딱 한 번 있다. 1979년 유학길에 난생 처음 외국 비행기를 탔다. 무심코 앞좌석 등받이에 꽂혀있는 항공사 잡지를 펼쳤는데
언덕 위로 올라오는 자동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BMW 02 시리즈였는데 나는 그만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도대체 자동차가 그렇게 예뻐도 되는 건가? 그 순간 나는 인생 목표를 정했다. 미국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여 성공하면 꼭 그 차를 한 대 사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그러나 은퇴가 바로 코앞이건만 나는 아직도 BMW를 탈 형편이 못 된다. 이제 그 꿈을 접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나는 훨씬 더 아름다운 BMW를 타고 다닌다. 버스, 메트로, 워크. 집에서 학교까지 거의 매일 왕복 7km를 걸은 지 5년이 넘는다. 볼 일이 있어 시내에 나갈 때면 언제나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한다. 지방 일정이 생기면 제주도가 아닌 한 거의 무조건 KTX를 탄다. 나는 끝내 BMW 꿈을 이뤘다. 지구도 지키면서. 2009년 6월 16일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우리에겐 국부론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정작 본인은 도덕 감정론을 자신의 최고 역작으로 꼽았다고 한다. 국부론보다 무려 17년 전에 쓴 이 책에서 그는 이미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을 가지고 부의 분배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구성원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되 남과의 공감을 잃지 않는 사회가 바로 도덕적인 사회라고 역설했다. 꿀벌 사회의 일벌들은 자기 영토를 침입한 적의 몸에 가차없이 독침을 꽂는다. 그러나 독침 표면의 날카로운 돌기들 때문에 결국 일벌은 독침과 함께 내장의 대부분을 적의 몸에 남겨둔 채 날아가고 그 결과 두어 시간 후면 목숨을 잃고 만다. 사회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일벌의 자기 희생 행동은 실제로 다연의 자연 선택론의 가장 큰 도전이었다. 먼 훗날 유전자의 존재를 알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이 같은 이타적 행동도 유전자의 전파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진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기적 행동이란 말이다. 스미스는 우리에게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라고 가르친 것이다.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는 아마도 도덕 감정론은 덮어두고 국부론만 탐독한 영악한 수존노들이 저지른 일이리라. 2021년 6월 29일 외로움과 홀로움. 황동규 시인은 스스로 환해지는 외로움을 홀로움이라 부른다. 가을물 칠한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 신란꽃을 쳐다보며 앉아있다. 조그맣고 투명한 개미 한 마리가 신란 줄기를 오르고 있다. 흔들리면 더 오를 생각 없는 듯 멈췄다가 다시 타기 시작한다. 백세인 김형석 교수님에게는 절친 두 분이 있었다. 어느 날 안병호 교수님이 더 늦기 전에 1년에 두세 번씩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자 김태길 교수님이 그러다 맨 뒤에 남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며 정보치는 일랑 하지 말자 하셨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인간 나이로 치면 100세가 넘는 나의 반려견 둘이에게 나는 요즘 황동규 시인의 시도 읊조리고 김영석 교수님 얘기도 들려준다. 외로움도 스스로 선택하면 환해진다는데. 2019년 7월 9일 되시유 냅둬유. 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고들 한다.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렇다 할 감흥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한다. 적어도 우리 세대가 누린 만큼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자연을 잘 보존해 물려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성의 기본 전제이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아직 시간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국토 면적이 기껏해야 미국 켄터키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나라에서 개발 광풍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 머지않아 삼터를 잃고 말 것이다. 진정 개발 문화를 걷어내고 생태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나는 이제 모든 개발 사업에서 차용증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용증을 쓰려고 미래 세대 대표와 마주 앉은 개발론자들은 우리가 이것을 환경 친화적으로 잘 개발하면 여러분은 훨씬 더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설득할 것이다. 어른들의 장황하고 모순투성이인 개발 논리를 듣던 미래 세대 대표는 참다 못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되시유, 냅둬유. 내가 3년이 넘도록 국립생태원에서 일하며 배운 충청도 대표 사투리다. 2021년 8월 10일 게으름 예찬. 호주 수술가 로버트 디세이는 게으름 예찬에서
느긋하게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치열하고 유쾌하게 인간다울 수 있다고 단언한다. 깨어있는 동안 쓸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애써 잠을 청하거나 게임이나 스포츠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며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은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너무 열심히 살고 있다. 행복하기 위해 게으름을 피워야 하는 게 아니라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 행복해야 한다.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밀린 드라마라 보며 빈둥거리면 좋겠다. 오랜만에 책을 읽어도 좋다. 읽다가 잠이 들면 더 좋고. 2017년 9월 25일 박쥐를 기다리며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더 이상 박쥐를 볼 수 없다. 도심의 생태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건물의 구조도 한몫한다. 깎아지른 직육면체 형태의 건물 어디에도 옛날 집 처마처럼 박쥐가 매달릴 공간이 없다. 혹시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나요? 가습기 살균제에 놀란 가슴 애써 억누르며 모기향을 피운 채 주무시느라 찜찜한가요? 박쥐 한 마리가 한 시간에 잡아먹는 모기의 수가 무려 1,000마리에 달한다. 게다가 박쥐는 같은 체중의 다른 포유동물보다 훨씬 오래 산다. 평균 수명이 거의 40년에 이른다. 잘 키운 박쥐 한 마리가 열 모기향 안 부럽다. 도심에 다시 박쥐를 불러들이자. 건물마다 박쥐가 머물 수 있는 처마 공간을 마련하고 유리 충돌을 막는 방안을 찾아보자. 박쥐가 징그럽다고 생각하는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박쥐도 그렇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얼마 전에 박쥐를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새끼였는데 어떻게 그런 게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어요. 날개를 좀 다친 것 같아가지고 고양이가 해치지 않도록 구멍 뚫린 화분에다 잠깐 보여뒀다가 나중에 얘가 그냥 알아서 탈출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징그럽지 않았어요. 귀여웠어요. 2019년 10월 8일 문어. 10월 8일은 세계 문어의 날이랍니다. 지능이 높은 동물은 한결같이 사회를 구성하고 산다. 우리 인간을 비롯해 영장류, 코끼리, 돌고래, 까치, 까마귀, 앵무새 등은 모두 남들과 한데 모여 살며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느라 두뇌가 발달했다는 것이 지능의 진화에 관한 일반적 설명이다. 그런데 문어가 문제다. 문어는 각자 따로 살기 때문에 남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데 거의 우리가 기르는 개 수준의 지능을 지녔다. 문어를 병 속에 넣고 마개로 막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빨판을 이용해 안에서 마개를 돌려 열고 빠져나온다. 문어가 좋아하는 먹이인 게를 병에 놓고 마개를 덮어둬도 밖에서 마개를 열어 꺼내 먹는다. 수저 안에 모셔둔 문어가 마실 다녀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다른 수저에 들어가 먹이를 잡아먹거나 아예 바다까지 다녀온 문어도 있다. 뼈가 없는 연체동물이라 그저 작은 체 크기의 틈만 있으면 거뜬히 드나든다. 문어는 자기 굴 주변을 조개나 코코넛 껍데기로 덮어 위장할 줄도 안다. 사물 모양이나 패턴을 구별할 줄 알고 웬만한 학습 능력도 갖추고 있다. 과학자들은 문어가 그저 영리할 뿐 아니라 기본적 감정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문어를 수술할 때 반드시 마취해야 한다. 무려 3만 3천 개의 유전자와 신경세포 3억 개를 지닌 섬세한 동물이다. 과연 이런 동물을 먹어도 되는 걸까? 그것도 산채로. 넷플릭스에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문어가 얼마나 지능적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친근하게 다가오는지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생물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는 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잡아먹는 것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알면 알수록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게 우리 심성이다. 2012년 10월 29일 묘비명. 묘비명이란 내가 죽은 후 남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한 본인 스스로 또는 지인들의 표현이다. 요즘 학교에서는 글쓰기 훈련,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교육, 어르신들에게는 아름다운 죽음 준비의 일환으로 자신의 묘비명 쓰기 연습을 한단다. 인구에 회자되는 유명한 묘비명들은 대체로 심오하거나 가슴 짠한 것들이지만 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삶을 해악으로 승화한 묘비명들을 특히 좋아한다. 예전에 걸레 스님으로 불리던 중광 스님은 에이 괜히 왔다 간다라며 가셨단다. 일본의 선승 모리야 세냐니 묘비에는 내가 죽으면 술통 밑에 묻어줘.
운이 좋으면 술통 바닥이 쓸지도 모르니까 라는 그의 시가 적혀 있단다. 미국의 코미디언 조지 칼리는 친지들에게 자기 묘기에 이런 그 사람 조금 전까지도 여기 있었는데 라고 적어달라고 부탁했단다. 하지만 이런 모든 해학적인 묘비명 중에 가장 앞거는 개그 음원이자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미아 씨가 미리 써둔 묘비명이다. 웃기고 자빠졌네. 2012년 11월 5일 통찰. 통찰력은 온전히 타고난 능력일까? 나는 최근 칼럼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 통찰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누구나 오랜 연구, 폭넓은 독서, 활발한 토론 등을 통해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이참에 함께 뒤돌아보고 건너다보고 헤집어 보았으면 좋겠다. 버뮤다 제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마일즈 멀러 목사는 예지력을 다음과 같은 멋진 말로 설명한다. 과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찰력을 갖추면 미래가 보인다. 결코 순탄치 않을 향후 5년간 이 나라를 이끌 명견 만리의 통찰력을 지닌 후보가 누군지 우리 모두 밝게 살필 일이다. 2011년 11월이면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때고요. 그때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탄핵으로 파면되었죠. 2012년 11월 12일 뿌리와 새싹. 뿌리와 새싹 운동은 인간, 환경, 그리고 동물을 위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인간, 환경, 동물. 이 셋이면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인간 사회와 주변 환경을 위해서는 퍽 많은 일을 해왔다. 하지만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려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최근 동물 보호과를 신설한 서울시의 해안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사회도 드디어 선진화하고 있다는 확실한 징표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의 갈 길은 독존이 아니라 공존이다. 2012년 11월 25일 개미나라의 단일화. 개미나라의 동맹에 이탈이란 없다. 이탈의 문제는 여왕 개미들끼리 직접 단판을 짓는 경우보다 일개미들이 한 여왕을 추대하는 경우에 더 심각할 수 있다. 여왕 개미 한 마리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숙정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일개미는 실제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죽이는 비정한 짓을 저지른다. 그래도 이탈은 없다. 여왕 개미들은 기회만 있으면 서로 물어뜯으려 했을지 모르지만 일개미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는다. 정권 창출이 지지 후보 충성도나 심지어 천륜 지정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리라.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이다. 2025년 5월 지금도 역시 정권 창출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온갖 못 볼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1일 꽃가루 도마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별명이 아예 숨겨진 꽃이라는 식물이 있다. 거의 기다시피 땅에 붙어 사는 이 식물의 꽃은 이파리 아래 숨은 채 땅바닥에 거의 코를 박고 있다. 게다가 부드러운 연두색을 띠고 있는지라 도대체 누가 찾을까 싶었는데 주인공은 뜻밖에도 도마뱀이었다. 미끌미끌한 비늘로 뒤덮인 도마뱀이 어떻게 꽃가루를 옮길 수 있을까 의아했는데 꿀로 범벅이 된 도마뱀 콧잔등에는 꽃가루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 이언 멜컴이 던진 명대사가 생각난다. 생명은 방법을 찾는다. 최재춘 교수님의 365일 하루하루가 다 유익했지만 제가 그 중에서 기억 남고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모아서 며칠을 묶었습니다. 아마 또 다른 때 한번 읽어보면 또 다른 날들이 눈에 들어올지도 모르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묶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